자, 다음 주제는요. 네. 자, 중국과 일본은 화해를 하고 네. 일본 외교는 쫙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방인 미국과도 삐그덕거린다라는 이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통크게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움직임, 여러분이 이제 일본이 해지 외교를 한다. 즉 이제 위험을 말하자면 예상하고 지금 미국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동안에 소원했던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해지 외교, 위험 분산 외교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자,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이 아베가 만나가지고 이른바 2천억 위안, 즉 돈으로 치자면 33조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돈 꿔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에 대해서 손잡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IMF 기억하시죠? IMF가 온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확 빼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일입니다. 두 번째, 차관급의 전략적인 대화를 중단했던 것을 아주 긴밀히 셔틀 외교 뺨치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공동 진출하겠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ODA, 정보개발 원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근데 정보개발 원조라는 게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무슨 다리, 무슨 건물 하면 다 일본의 그 도네이션을 기념하는 게 다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하고 같이 한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중국은 동남아에서 교두보를 이미 확립했는데 거기에 일본이 ODA의 하나의 역사를 갖고 이 동남아시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가 사면 초과될, 이 아시아에서 사면 초과될 위기에 놓여 있고요. 네 번째는요, 동중국의 우발적인 충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그 다오이다이, 그 일본으로 치면 이 조대 그 생각구 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가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왜 그런 식으로 가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왜 거꾸로 가냐? 왜 후진하냐? 이렇게 되는데 외교도 우리는 완전히 남의 구경하고 외교도 후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의 현재 세계 정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우리가 이제 과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등 하던 국가가 1등 국가를 제끼려고 쭉 부상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합니다.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인도 태평양 묶어서 중국을 이제 크게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에서 세 개 국가를 가장 핵심 우방으로 잡습니다. 호주, 일본, 인도입니다. 이 세 개 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위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일본이 너무 포위 전략에 하다 보면 저 중국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면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최근에 트럼프가 게다가 아베 앞에서 야, 넌 내 친구야, 마이 프렌드, 아베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 관세 먹이려고 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베가 야, 이러다가 트럼프만 믿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관계도 정상적으로 뭔가를 털어놔야지, 루트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방문해가지고 이제 물론 계기는 중일 수교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밥 먹고 왔는데 아베는 당일에 권력 1, 2, 3위를 다 만나고 온 겁니다. 1위 시진핑 저녁밥 사줬어요. 그 다음에 2위 리커창 점심 사줬어요. 3위 리전수 우리 시 국회의장이 또 같이 미팅까지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1, 2, 3위를 동시에 만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환대를 한 겁니다. 중국도 일본을 좀 데려와야겠어요. 미국에서 떼놓고. 그러면서 이제 중일 관계가 굉장히 따뜻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게다가 일본은요,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제 차관급이 러시아를 곧 방문해가지고 북방 사도 인근에, 홋카이도 인근에서의 경제 개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리 수상을 인도의 모디 수상을 죄송합니다. 모디 수상을 28일 날 인도로 초청해요. 이제 일본으로. 그래서 아베가 자기 별장에다 이제 모디를 가서 또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전방의 외교를 펼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인 적대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까지 또 사이가 더 이제 좋으려고 하는 인도는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중국하고 아직도 안 풀려서 사이 안 좋죠. 혼밥 먹고 왔죠. 러시아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내일이요. 또 판결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 판결이 일본이 불만을 풀면 굉장한 또 일본과 마찰 불가피해집니다. 뭐 일본이 무섭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여튼 외교는 현실이니까. 그 다음 미국과의 관계 저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외교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무역 경제, 증시에서만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김정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냉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자면 그동안에 미국은 이 다자 외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1대1로 무역도 외교도 똑같이 1대1로 얼굴 대면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미국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다른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주의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중국 견제가 거기에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또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신패권주의인 겁니다. 자, 신냉전주의와 신패권주의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북한 제재나 완화해달라고 지금 호소만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이 두 틈바구니에서 발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은 중국대로 일종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실속을 왕창 챙기고 있고요. 또 미국과는 이 신냉전주의 속에서 결국 미국이 한국하고 계속 삐걱대면은 일본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미국하고 협상한 날을 안보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메이지 유신은 뭐냐? 흑선, 즉 일본 사람들이 구로후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일본에 이렇게 와서 말하자면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말하자면 집단으로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국민적인 정서로서 가슴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흑선의 능욕을 일본인이 극복을 하고 일본인들이 매우 실용적으로 대처한 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즉 말하자면 군번에 있는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말하자면 봉건 영주가 아니라 천황을 그 당시에 일본 왕을 앞세우면서 메이지 왕을 앞세우면서 자기네들이 즉 부국 강병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치욕적인 식민지 36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군사가 아니라 경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보면 여기는 일본의 식민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에 아베의 신냉전 외교와 그 다음에 신패권주의에 대처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메이지 유신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차용을 해가면서 보시면은 매우 흥미 있으실 거고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번만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교 안보는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외교 안보는 본인의 한 사람의 리더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는 극히, 그래서 저는 국가의 지도자는요, 국가의 구성원들 위해서라면은,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라면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악마하고 손을 잡으면 난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악마하고 손을 잡고서라도 내 백성, 내 국민들을 살 수 있다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가 과도하게 이념,
과도하게 도덕에 빠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념과 도덕 뭐냐? 80년대식의 과도한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뭐 미국은 뭐 국제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를 수탈하는 그런 국가다. 북한은 피해자다. 중국도 피해자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망해지는 겁니다. 지금 경제 식민지라는 이야기 지금 뭐 우리 김지선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미국의 경제 식민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은 미국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젠가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보셨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자들이 미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미 국무부 당국자들 또 미국의 경제 정책을 움직이는 싱크탱크의 멤버들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관료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넘어서 분노까지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과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넣어서 분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경고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거 중간선 끝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의 과속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노선에서 탈퇴,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도 한 방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 먹이면 넘어갑니다. 중국어 틀려요. 우리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자꾸 북한만 보고 김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네, SSK님이 진짜 엉망이다 하는데 저도 이렇게 광화문 지나가면 크게 엉망 이렇게 써있는 포스터를 보는데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폭망할 수 있습니다. 경제 폭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미국의 국무성의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왔죠. 또 특히 워싱턴 조야의 뉴스를 전해주는데 너무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얼굴만 웃고 있지 미국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면 속도에 있어서 즉 앞서가는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 또 프랑스도 트로비트 너무 너희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김정일만 보고 그냥 가지가 직진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다가 폭망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경고를 날리는 거는 우리의 포위망,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라 직접으로 정말 말을 하게 되면 퍼스트 보이콧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두 번째로 수출 많이 하는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정치를 차려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션로이 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화로 역사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거다 이러는데 지금 모든 것이 스낵컬처화 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모든 것이 포털로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들은 책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우상화하고 누구를 이렇게 떠받들고 이건 정치가 아니고 지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심부름 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줘갖고 키우고 부려먹어야 될 심부름. 이 사람이 대통령부터 말단에 정말 주민센터의 직원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요. 네. 그 서울시청 앞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하나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정은이 천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 어느 외국의 인권 운동가가 와서 우리 기자들 한 이야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정말 세계적인 독재자, 세계에서 넘버 1, 2 다투는 넘버 1입니다. 독재자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압제하는 그런 독재자의 사진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걸어지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자,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사진 볼 때마다 왜 저기다 걸어놓은지 했는데 외국 사람은 또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를 했는데 우리도 이거 분노해야 됩니다. 아니, 서울시청 앞에다 우리가 왜 김정은의 사진을 지나서 왜 봐야 되고 그것을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거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또 열받습니다. 그 문제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저도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영님 저보고 책 한 권 써주세요. 지금 책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책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물론 지금 좌파들이 출판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목이 있습니다. 골라낼 안목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좋은 책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제 블로그에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